네, 반갑습니다. 저는 깊은홍달이고요.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열하일기를 읽게 됐습니다. 아이들이랑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읽고 있으면서 이제 저도 이 열하일기를 읽으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하일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하던 가운데 예전에 이 구범준 선생이 오늘 소개하는 1780년 열하로 간 정조의 사신들, 이 책을 대단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열하일기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열하일기는 연암 박지원의 대표작이고요. 1780년 연행사라는 표현을 보통은 쓰는데요. 사신으로 청나라에 갔다 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동지사라고 동지 때 1년에 한 번 크게 사신단이 정기적으로 매해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1780년에 떠났던 박지원이 참여했던 이 사신단은 동지사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새로 구성된 사신단이었는데 걸륭제의 칠순잔치를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떠났던 특별한 사신단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사신단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사신단은 정해진 일정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앞에 연행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연행사는 연경에 다녀오는 사신단을 이야기합니다. 연경은 오늘날 북경, 즉 베이징을 이야기하죠. 명나라의 수도였고 청나라의 수도였던 이 연경을 다녀오는 게 연행사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자, 근데 연경이 아니라 열하에 가게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열하는 청나라 황제의 여름 별장이었습니다. 이 북경이 더우니까 이 북경보다 더 북쪽에 만리장성 넘어 북쪽에 열하라고 하는 곳에 여름 별장을 짓고 지냈습니다. 여기에 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경, 북경까지 가는 게 정해진 코스였는데 갑자기 황제가 야, 조선에서 왔던 신하들 열하까지 오라고 해라. 그래서 신하들이 불이 나게 열하로 달려갑니다. 아주 고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의 미덕은 그 두 가지를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왜 정조는 1780년 걸륭제 생일을 축하하러 보냈을까? 조선과 청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조 이전에는 영조였고요. 영조는 언제 청나라가 망하나 이걸 고대하고 있었던 임금입니다. 반청,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했었죠. 그러나 이 반청의식이 정조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약해지고 정조는 청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1780년 사신단을 출발하고 그 사신단 일행에 박지원이 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왜 황제는 조선 사신들을 열하까지 불렀을까? 참고로 열하는요, 그 당시에 청나라의 황제가 머무는 두 번째 수도에 가까웠습니다. 그 곳에 조선 사신을 불렀던 거 왜 그러느냐? 이 책에서는 1780년 열하로 간 정조의 사신들에서는 이 문제가 간단히 언급되지만 저자의 다른 책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똑같은 저자의 책인데요. 저자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청나라는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제국이었고 청나라가 고려할 대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조선도 있었지만 북쪽의 몽골 세력, 그들과 아주 긴밀했던 티벳 세력이 있었다는 거고요. 조선 사신을 열하로 불렀던 건 일종의 국제적인 장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연출하고 싶었던 황제의 특별한 욕망이었다는 점을 이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열하일기가 물론 이제 재미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작가가 훌륭해요. 조선시대 때 여행기가 열하일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연경에 다녀왔던 여행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글쓴이의 매력을 이 열하일기는 10분 뿜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소재가 중요합니다. 아니 똑같은 여행기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작가가 썼다 하더라도 낯선 환경이 아니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뭐 오지 같은 데 가는 게 재밌지 남들 다 가는데 뭐 가는 거 재밌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열하를 갔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경험 자체, 열하라고 하는 낯선 공간을 조선의 최초로 이제 소개한 인물이 박지원이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사건이 있으면 더 재밌잖아요. 티벳의 판첸라마를 만납니다. 티벳 불교에 이제 라마들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있고 판첸라마가 있는데 이 판첸라마는 이 당시 1780년 티벳의 최고 종교적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은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대단히 달갑지 않았던 사건이죠.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고 이 성리학의 나라에서 일관되게 있었던 정책이 뭡니까? 숭유억불. 불교는 상대도 안 했는데 이 국제 무대에 가서 황제가 마련되어 있는 열하라는 무대 안에서 조선의 사신단이 판첸라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봉불 사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판첸라마가요 조선 사신단에게 불상을 선물합니다. 이 불상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이 판첸라마와의 만남, 불상을 선물로 받아서 올 수밖에 없었던 박명원을 변호하기 위해 일부 부분들이 재밌게 의도적으로 써졌다는 점을 역사학자로서 흥미진진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하게 열하일기를 소개하는 책은 아니고요. 열하일기가 왜 중요한 책이고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한 명의 기록자로서 그가 의도했던 숨어진 의도들을 나름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열하일기를 혹시라도 읽으셨던 분이라면 읽으면 진짜 더 재미있고요. 열하일기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선 이 후기 청나라와의 관계 안에서 조선의 어떤 사람들의 정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면 하나의 역사책으로서도 상당히 재밌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재밌었다면 저는 저자의 다른 책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이라고 하는 이 책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만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열하일기가 그냥 단순하게 여행기로서 저는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하나의 그냥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서 저는 뭐 국학파로서의 열하일기만 읽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 속에 열하일기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고 그걸 쓴 이후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였구나라는 그 사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미덕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